김혜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완도의 바다로 나갔다. 짙은 소금 냄새와 매서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다. 손끝은 굳은 살로 단단했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손자 지훈을 키우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이 그녀를 일으켰다. 남편은 오래전 49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혜수는 43, 아직 젊었지만 홀로 남겨졌다. 며느리 미영은 3살 지훈을 혜순 품에 맡기고 떠났다. 시골에서 애 키우며 살기 싫어요. 제 인생도 살아야 해요. 미영은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그렇게 말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원, 딱 그만큼만 통장에 찍혔다. 혜수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아이가 잠들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새벽마다 물질을 했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전복과 해삼을 캐냈다. 김을 걷고 장터에 나가 생선을 팔았다. 손가락은 터져 피가 배었고 허리는 점점 더 휘었다. 지훈이 배고프다 울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였다. 어느 겨울밤 지훈이 고열로 헐떡였다. 혜수는 아이를 업고 5km 눈길을 달렸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발은 얼어붙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렸을 때 무릎이 꺾였다. 입원비를 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반지를 팔았다. 손에 쥐었던 유일한 귀중품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혜수는 마을 어귀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생선, 김, 미역을 팔며 학비를 모았다. 밤늦게 가게를 지키다 지훈이 잠든 얼굴을 보면 피로가 녹았다. 지훈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너네 할머니 생선 팔이냐면서 놀렸다. 혜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할미는 바다에서 보물 캐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부끄러움이 스쳤다. 혜수는 그 눈빛을 읽었지만 모른 척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지훈이 학교에서 다친 손을 붕대 감고 돌아왔다. 친구들과 싸웠다고 놀림받기 싫었다고 울먹였다. 혜수는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너는 내 보물이고 누가 뭐래도 할미에겐 제일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날 밤 지훈은 혜순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혜순도 자장가를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또 한 번 지훈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던 날 혜순은 새벽 바다에서 돌아와 따뜻한 음식을 차려줬다. 지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혜순의 하루를 채웠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훈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서울에 뿌리를 내렸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혜수는 바쁜 게 좋은 거지라며 웃었다. 며칠 전 지훈이 전화로 결혼 소식을 전했다. 강남 호텔에서 식을 올린다고 목소리는 밝았지만 짧았다. 혜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보자기 안에는 40년간 모은 돈과 연두빛 옷가락지가 있었다. 시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갑오였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줄 때가 됐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강남 호텔, 자신 같은 이가 갈 곳일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손을 씻고 또 씻었다. 그래도 바다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새벽 바다에 섰을 때 붉은 해가 파도 위로 떠올랐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불길한 기운이 스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역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며 부딪혔다.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은 해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 작은 캐리어를 끌며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강남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녹초였다. 유리벽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리석 바닥에 낡은 운동화가 비쳤다. 경비원이 차갑게 훑으며 초대장을 확인하라며 세워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해수는 몸을 움츠렸다. 내가 여길 잘못 왔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대장을 꺼냈다. 경비원이 느릿느릿 확인하더니 문을 열었다. 호텔 로비는 차가웠다. 대리석 벽과 반짝이는 조명이 낯설었다. 해수는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 젊은 직원이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해수는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장은 동화 속 궁전 같았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았고 꽃 장식이 벽을 가득 채웠다. 붉은 카펫이 홀을 가로질렀다.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해순의 한복은 초라했다. 30년 전 지은 한복은 색이 바래고 구김이 져 있었다. 미영이 다가와 억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앞은 신부 측 귀빈 자리라서 뒤쪽 자리로 옮기시면 한다고. 해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무너졌다. 안내받은 자리는 맨 뒷줄, 기둥 옆이었다. 시야는 가려졌고 보자기를 무릎에 올린 손이 떨렸다. 기둥 옆 의자는 딱딱했고 홀의 공기는 차가웠다. 해수는 손을 비비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어렴풋이 보였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다. 저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분 누구야? 신랑 할머니래. 옷 해진 거 봐. 어디서 생선 냄새 나지 않아? 누군가 코를 막으며 킥킥거렸다. 해순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영이 다시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면 안 되냐고 넌지시 묻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해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다. 벽에 기대다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새벽 바다 얼어붙은 손, 아이를 업고 달리던 밤길.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냄새난다며 쫓겨났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와 여기 계시면 안 된다며 또다시 내쫓았다. 해수는 일어나 또 다른 복도로 옮겨갔다. 텅 빈 복도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에 쥔 보자기가 무거웠다. 옷가락지가 돌덩이 같았다. 한참 뒤 직원이 다시 와서 로비로 내려가라고 말했다. 해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해수는 보자기를 꼭 쥐었다. 지훈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은 여전히 시렸다. 해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로비는 조용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고 가끔 하객들이 지나며 힐끔거렸다. 해수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식장 문틈으로 웅장한 음악이 새어나왔다. 신부 입장, 환호성. 해수는 문틈으로 하얀 드레스를 아득히 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순간을 볼 수 없었다. 보자기를 풀었다. 옷가락지가 로비 조명을 받아 연두빛으로 빛났다. 누구에게 주나. 프론트에 맡길까 생각했지만 의미 없어 보였다. 해수는 옷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할머니가 물려준 갑오, 어머니가 손에 끼워주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건
우리 집안의 마음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영이 복도로 나와 혜순을 보고 놀랐다. 왜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묻자 혜순은 자리가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미영이 한숨을 쉬며 솔직히 털어놓았다. 신부 측 어머니가 원했다고.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체면이 안 선다고. 체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우리 손자 체면을 깎는 거냐? 미영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혜순은 참을 수 없었다. 40년 만에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저만큼 키웠냐? 누가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랬냐? 누가 금부치를 팔아 병원비를 댔냐고? 미영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식장 안에서 고개가 돌려졌다. 미영이 귀신 같은 얼굴로 은조렸다. 지훈이 중요한 날이니 조용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혜수는 참지 못하고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기차표를 꺼냈다. 2시간 뒤 열차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차가웠다. 손에 든 보자기가 무거웠다. 옷가락질을 다시 보았다. 이걸 누구에게 주나? 눈물이 고였다. 완도로 돌아가면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물질을 하고 김을 걷고 장터에 나갈 것이다. 지우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걸로 됐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그대로 입구를 향하려던 혜순을 잡은 건 다급한 발소리였다. 로비를 울린 구두 소리에 고개를 들자 손자 지훈이 눈앞에 있었다. 턱시도 차림으로 땀에 젖어 헐떡였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천천히 다가와 혜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순은 괜찮다고 식장에 돌아가라고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없이 무슨 결혼식이에요. 지우는 5살 때 고열로 쓰러졌던 밤 할머니가 맨발로 눈길을 걸어 절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리던 날 자신이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했다. 혜수는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지우는 이어갔다.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할머니를 부러워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지우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서울대도 회사도 예린이도 전부 없었어요. 혜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지훈이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저랑 같이 가요. 혜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신부 집안이 싫어해. 괜히 너까지 미운 털 박히면 어쩌누? 지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들이 할머니를 인정 안 하면 저도 결혼 안 해요. 2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렀다. 엘리베이터가 식장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음악 소리가 쏟아졌다. 지훈이 손을 꼭 잡았다. 혜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발을 내디뎠다. 복도를 지나 식장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기 전 지훈이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문이 열리자 빛이 쏟아졌다. 혜수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디뎠다. 식장 문이 열리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훈이 혜순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예린은 놀란 표정, 미영은 창백한 얼굴, 예린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단상으로 향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러섰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가 여기 선 건 단 한 분 덕분입니다. 혜순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을 때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키웠어요. 새벽 4시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했고 밥을 굶으면서도
저에게 따뜻한 밥을 챙겼어요. 담담한 척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오늘 그 할머니를 가족들이 문 밖에 내쫓았어요. 체면이 깎인다고, 냄새 난다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분을 짐처럼 취급했어요. 정적이 흘렀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체면만 챙기려 했어요. 지훈은 단상 아래로 내려가 혜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올라오세요. 혜순은 망설였다. 한 계단, 두 계단. 구부정한 허리로 단상에 올랐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우레 같았다. 지훈이 마이크를 건넸다. 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내가 있든 없든 이 아이가 웃으면 됐어요. 오늘 알았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아니었구나.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지훈이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평생 자랑이에요. 기립박수가 터졌다. 예린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드레스 치맛자락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화장이 번져 있었다. 혜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예린 어머니가 올라왔다.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한 여인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편견과 오만으로 귀한 분을 몰라봤다며 말했다. 며느리 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계단을 오르며 휘청였다. 혜순 앞에 엎드려 흐느꼈다. 혜순은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늦지 않았어. 가족은 결국 함께 살아야 해. 보자기를 풀었다. 옷가락질을 꺼내 예린의 손에 끼웠다. 이게 내 전부야. 많지 않지만 이 마음만이라도 받아주렴. 예린이 혜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처음에는 싸늘하던 결혼식장 안에 기립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한 남자가 어머님, 진짜 어른이세요. 라며 크게 소리치자 박수는 더 커졌다.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한 달 뒤 지훈과 예린이 완도를 찾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선물 가방을 들고 왔다. 혜수는 선물보다 두 사람이 온 사실이 더 기뻤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혜순이 잡은 문어로 숙회를 만들고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끓였다. 예린이 감탄하며 말했다. 할머님,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예요. 혜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식사 중 지훈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밤마다 자장가 불러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악몽을 꾸지 않고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예린이 혜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서울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 곁에서 더 자주 웃게 해드릴게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의 손을 마주 잡았다. 너희가 와준 것만으로도 할미는 충분하다. 예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혜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따뜻한 온기에 혜순의 가슴이 녹아내렸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자주 올게요. 완도 바다가 제 고향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린이 혜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추우시면 제 외투 드릴게요. 혜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바람은 할미한테 익숙하다. 지훈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새삼 깨달았다.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말했다. 이제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예린도 앞다투어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혜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바다가 일렁였고 갈매기가 울었다. 서울에서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예린의 따뜻한 손길과 지훈의 곁에서 혜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순의 봄이 마침내 왔다. 늦었지만 분명히